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콩중이, 팥중이. 옛날 콩중이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엄마가 일찍 죽어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새엄마는 팥중이라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늘 팥중이만 예뻐하고 콩중이는 눈엣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는 콩중이와 팥중이에게 밭에 나가 김을 매라고 시켰죠. 그런데 콩중이에게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김을 매라면서 점심으로 보리밥에 된장을 싸주고, 팥중이에게는 쇠호미로 모래밭김을 매라면서 점심으로 쌀밥에 고기 반찬을 싸주었어요. 팥중이는 쇠호미로 대강대강 김을 매고 쌀밥에 고기 반찬을 배부르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콩중이는 나무 호미로 열심히 김을 매는데도 해도 힘만 들고 끝이 도무지 나지 않았죠. 그러다 나무 호미가 그만 툭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까마귀가 날아와 나무에 올려놓은 점심밥까지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콩중이는 그만 풀썩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암소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었죠. 콩중이야, 콩중이야, 왜 우니? 일은 해도 끝이 안 나는데 호미는 부러지고 까마귀가 점심밥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암소가 말했어요. 저 아래 개울에 가서 아래 탕에서 발 씻고 가운데 탕에서 몸 씻고 위 탕에서 머리 감고 깨끗한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아서 내 뱃속에 집어넣어 보렴. 콩중이는 암소가 시키는 대로 아래 탕에서 발 씻고 가운데 탕에서 몸 씻고 위 탕에서 머리 감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암소가 밭도 다 메워 놓았죠. 콩중이는 깨끗한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아서 암소의 뱃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떡이랑 고기랑 과자가 잔뜩 있는 거예요. 콩중이는 그걸 꺼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엄마는 그 음식들을 다 어디서 훔쳐왔냐며 고래고래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콩중이는 암소 이야기를 해주었죠. 다음 날이 되자 새엄마는 또 밭에 나가 김을 매라고 시켰어요. 이번에는 콩중이에게 쇠호미로 모래밭김을 매라면서 점심으로 쌀밥에 고기 반찬을 싸주고, 팥중이에게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김을 매라면서 점심으로 보리밥에 된장을 싸주었습니다. 팥중이는 자갈밭으로 가서는 일부러 호미를 부러뜨리고 풀썩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제와 똑같이 암소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었죠. 팥중아, 팥중이야, 왜 우니? 일은 해도 끝이 안 나는데 호미는 부러지고 까마귀가 점심밥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자 암소가 말했어요. 저 아래 개울에 가서 아래 땅에서 발 씻고 가운데 땅에서 몸 씻고 위 땅에서 머리 감고 깨끗한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아 내 뱃속에 집어넣어 보렴. 팥중이는 얼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에 아래 땅에서 발도 씻고 몸도 씻고 머리도 감아버리고 후다닥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는 둥 마는 둥 하고 두 손을 한꺼번에 암소 뱃속에 쑥 집어넣었어요. 팥중이도 떡이랑 고기랑 과자를 잔뜩 움켜쥘 수 있었죠. 그런데 어찌나 많이 움켜쥐었는지
손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암소가 팥종이를 매단 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했어요. 자갈밭으로 가시밭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팥종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팥종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엄마는 이게 다 콩중이 탓이라며 콩중이를 마구 지어박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는 콩중이와 팥종이에게 배를 짜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콩중이한테는 헌 붓과 볶은 콩을 주면서 배를 짜라고 하고 팥중이한테는 새 붓과 찰밥을 주면서 배를 짜라고 했어요. 콩중이는 볶은 콩을 한 줌씩 집어 입에 넣고 오물오물 먹으면서 쉬지 않고 배를 짰습니다. 하지만 팥중이는 찰밥이 손에 찐득찐득 달라붙어 배 짜는 일이 영 더뎠어요. 그 꼴을 보고 새엄마는 속이 상해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새엄마는 또 배를 짜라고 시켰어요. 이번에는 콩중이에게 새붓과 찰밥을 주고 배를 짜라 하고 팥중이에게는 헌 붓과 볶은 콩을 주며 배를 짜라고 했죠. 콩중이는 물을 떠다 손을 적셔가며 찰밥을 떼어 먹었어요. 그러니 손이 찐득찐득하지 않아 배를 잘 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팥중이는 한 줄 짜고 콩 하나 집어먹고 또 한 줄 짜고 콩 하나 집어먹느라고 배 짜는 일이 영 더뎠어요. 이래도 콩중이가 자라고 저래도 콩중이가 자라니 새엄마는 분통이 치밀어 콩중이를 더욱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새엄마 팥중이는 잔치집 구경을 간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콩중이가 자신도 가고 싶다고 하니 새엄마가 말했죠. 그럼 9칸 방을 다 쓸고 닦고 벼 9섬을 다 찍어놓고 미깨진 독 9개에 물을 다 채워놓아라. 그러고 나서 올 테면 오려무나. 그러고는 팥중이만 데리고 잔치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콩중이는 9칸 방을 다 열심히 쓸고 닦았어요. 그러고 나니 온몸에 힘이 다 빠졌죠. 이번에는 마당에 널어놓은 벼 9섬을 찍으려는데 찍을 힘도 없고 하도 막막해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참새들이 우우 몰려와 벼를 다 까먹는 거예요. 콩중이는 깜짝 놀라 참새들을 쫓았죠. 저리 가! 벼를 까먹으면 난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참새들이 날아간 다음에 보니 껍질은 싹 날아가고 쌀알만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참새들이 벼를 까먹은 게 아니라 벼 껍질을 다 까준 거였습니다. 콩중이가 이번에는 미깨진 독에 물을 부으려는데 물이 다 새어나가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았어요. 콩중이는 하도 기가 막혀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꺼비 9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왔어요. 두꺼비들은 미깨진 독 9개에 한 마리씩 들어가 엎드리더니 콩중이에게 물을 부으라고 했죠. 콩중이가 독마다 물을 부으니 독 9개에 물이 금세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일을 다 한 콩중이가 이제 잔치집에 가려는데 이번에는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콩중이는 자기 처지가 서러워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암소가 내려와 물었죠. 콩중이야, 콩중이야, 왜 우니? 잔치집에 가려는데 입고 갈 옷이 없답니다. 그러자 암소가 고운 비단옷과 예쁜 꽃신 한 켤레를 주었어요. 콩중이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예쁜 꽃신을 심고 잔칫집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콩중이가 잔칫집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콩중이의 고운 모습을 보고 모여들며 감탄을 했어요. 새엄마도 옆에 왔다가 콩중이를 알아보고는 버럭 화를 냈죠. 아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기로 오다니. 어머니, 일은 다 해놓고 왔습니다. 그 많은 일을 다 하긴 어떻게 다 한단 말이냐. 썩 돌아가지 못하겠느냐. 콩중이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원님 행차를 만나게 되었어요. 콩중이는 원님 행차를 피하려고 빨리 뛰다 그만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님이 마침 길가에 떨어진 그 꽃신을 보게 되었죠. 떨어진 꽃신 한 짝이 어찌나 고운지 꽃신 주인도 아주 고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원님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신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신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원님은 마지막으로 콩중이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죠. 이 집에 이 신의 주인이 있는가? 바로 그때 팥중이가 앞으로 쑥 나섰습니다. 그 신은 제 신입니다. 그러면서 팥중이가 얼른 신어보았지만 발이 너무 커서 들어갈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새엄마가 앞으로 쑥 나섰죠. 그 신은 제 신입니다. 그러면서 새엄마도 얼른 신어보았지만 발이 너무 커 들어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원님은 화가 나 소리쳤어요.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여봐라, 당장 이 자들을 매우 쳐라. 그렇게 팥중이와 새엄마는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마침내 콩중이만 남았습니다. 원님은 콩중이에게 꽃신을 신어보라고 했죠. 그러자 꽃신은 콩중이에게 딱 맞았어요. 콩중이는 품 안에서 남은 꽃신 한 짝도 꺼내 보였습니다. 원님은 매우 기뻐하며 콩중이를 데려가 색시로 삼았어요. 그렇게 콩중이가 원님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루는 원님이 먼 길을 떠나면서 단단히 일렀습니다. 팥중이나 새엄마가 찾아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그런데 원님이 나간 지 얼마 안 돼 팥중이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콩중이야, 문 좀 열어줘. 콩중이는 원님의 말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러자 팥중이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팥죽 쏘았단 말이야. 뜨거워. 빨리 문 좀 열어. 콩중이는 급한 마음에 그만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팥중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번개같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팥죽은커녕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야, 네 목에 웬 때가 그리 많으냐? 원님이 오면 더럽다고 내쫓게 생겼구나. 날도 덥고 하니 나랑 연못에 가서 목욕이나 하자꾸나. 팥중이는 억지로 콩중이를 끌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콩중이 옷을 벗기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아주 깊은 곳에 이르자 콩중이를 뒤에서 발로 차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팥중이는 재빨리 물에서 나와 콩중이의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 콩중이 행세를 했어요. 며칠 뒤 원님이 돌아와 팥중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검어졌어? 원님이 안 계시니 세수를 안 해서 그렇지요. 얼굴이 왜 그렇게 곰보가 되었어? 원님이 오시나 하고 마중 나가다가 콩멍석에 넘어져서 그렇지요. 목이 왜 그렇게 기다려졌어? 원님이 오시느라 보느라고 날마다 담장 너머로 목을 길게 뺐더니 그렇지요. 원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님이 연못 옆을 지나다가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았죠. 그 꽃 참 곱구나. 여봐라, 가서 저 꽃을 꺾어 오너라. 하지만 하인이 아무리 꺾으려 해도 꺾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원님이 직접 연못으로 들어가 꺾었더니 꽃이 바로 쉽게 꺾였습니다. 원님은 그 꽃을 가져다 처마 끝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런데 이 꽃이 원님이 들며 날며 볼 적엔 활짝 피어 원님 머리를 쓸어주고 하더니 팥중이가 들락날락할 적에는 팥중이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얼굴도 핥히는 거예요. 별놈의 꽃을 꺾어봐서는 별놈의 속을 다 썩이네. 팥중이는 마구 화를 내며 그 꽃을 뽑아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태워버렸어요. 얼마 뒤 이웃집 할머니가 와서 불씨가 꺼졌다며 아궁이에서 불씨가 있는 재를 얻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가서 보니 재 속에 웬 구슬이 있었죠. 그래서 장롱 안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늘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루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자니 장롱에서 웬 색시가 나와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달려나가 색시를 붙잡았어요. 색시는 자기가 콩중이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일을 다 말하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할머니, 부탁이 있습니다. 원님께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으니 좀 모시고 와 주십시오. 다음 날 할머니가 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원님이 밥상을 받고 보니 젓가락이 짝짝이인 거예요. 어허, 젓가락을 왜 짝짝이로 놓았는가? 원님이 말하자 콩중이가 장롱에서 나왔습니다. 젓가락이 짝짝이로 놓인 건 잘 아시면서 각시가 바뀐 건 왜 모르십니까? 깜짝 놀란 원님은 그제야 각시가 바뀐 걸 깨달았어요. 원님은 콩중이에게서 그동안의 일을 다 듣고 못된 팥중이야 새엄마를 당장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둘을 아주 크게 혼내 멀리 쫓아버렸어요. 그 후로 콩중이는 원님과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주인 영감의 변신 마법. 옛날 어느 곳에 한 아이가 살았는데 집이 하도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한다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가다가 어떤 부잣집이 있어서 머슴살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인 영감이 물었죠. 너 글 읽을 줄 아느냐? 네, 조금 압니다요. 그러자 영감은 글을 아는 아이는 안 된다며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아이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지만 머슴살이 할 집이 마땅히 없었죠. 그래서 다시 그 부잣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주인 영감은 아이를 몰라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너 글 읽을 줄 아느냐? 아니요, 모릅니다요. 그러자 영감은 아이더러 머슴살이를 하라고 했어요. 어느 날 영감이 밖에 나가면서 아이에게 책 하나를 주며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무슨 책인지 궁금해서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책 속에 변신하는 마법이 가득 적혀 있는 거예요. 아이는 그 책을 읽어내려가며 변신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 막 책을 덮으려는데 영감이 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영감은 화가 나서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는 얼른 새가 되어 집으로 날아갔죠. 하지만 영감도 새가 되어 아이를 쫓아갔어요.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떤 영감이 와서 저를 찾거든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고는 얼른 송아지가 되어 외양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영감이 오더니 어머니에게 아이가 어디 있는지 대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모른다고 딱 잡아댔죠. 그러자 영감이 말을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아이가 송아지가 되어 외양간에 있다고 말했어요. 영감은 송아지를 외양간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송아지는 꿩이 되어 푸드덕 날아갔어요. 그러자 영감은 얼른 매가 되어 꿩을 쫓아가기 시작했죠. 그러자 꿩은 모카가 되어 모카 따는 처녀 품속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감은 처녀한테 품속에 있는 모카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처녀는 품속에 모카가 없다고 딱 잡아댔죠. 그러자 영감이 모카를 안 내놓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처녀는 할 수 없이 품속에서 모카를 꺼냈습니다. 그때 모카가 갑자기 깨가 되어 땅으로 떼구르르 굴러떨어졌어요. 그러자 영감은 재빨리 닭이 되어 깨를 콕 쪼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얼른 고양이가 되어 닭을 콱 물어 죽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마고 할미. 멀고 먼 옛날, 아직 우주가 생기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마고 할미가 살았어요. 마고 할미는 몸집이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는데 암흑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고 할미가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켰어요. 그러자 어둠이 갈라지면서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태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마고 할미는 땅을 쓸어 모아 산맥들을 만들고 손톱으로 줄을 그어 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오줌이 마려워 산 위에 올라가 오줌을 누니 계곡이 파여 강이 흐르고 바다가 생겨났죠. 이때 땅 위에서는 바람과 흙과 불과 물이 섞이면서 온 세상 가득 갖가지 식물과 동물이 태어났습니다. 일을 하느라 배가 고파진 마고 할미는 거대한 산맥을 한 움큼 뽑아 먹었어요. 이때 먹다 흘린 부스러기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백두산이 되고 작은 것은 지리산과 한라산이 되고 아주 작은 부스러기들은 바다에 떨어져 수많은 섬이 되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졸음이 쏟아진 마고 할미는 한라산을 베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든 마고 할미가 잠결에 오른발을 뻗자 동해가 생겨나고 왼발을 뻗자 서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만들어졌어요. 마고 할미는 높은 산 위에 성을 짓고 궁희와 소희라는 두 딸을 낳았어요. 두 딸 궁희와 송이는 겨드랑이 사이로 천인 넷과 천녀 넷을 낳았습니다. 얼마 뒤 천인과 천녀들은 12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이들이 안팎의 조상이 되었죠. 천인들과 자손들은 마고 할미가 세운 마고성 안에서 자손을 낳으며 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어울려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5가지 맛이 나는 포도를 따먹으면서 갈등과 오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던 마고성은
다투는 사람들로 인해 평화가 깨지고 사람들은 차례로 무리지어 성을 떠났어요. 성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찾아 중국과 유럽으로 터졌죠. 그 뒤 마고성에 남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한반도의 자리를 잡아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고 할미는 우리나라 곳곳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어울려 살았는데 각 지방마다 노고 할미 또는 설문대 할망 이름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덜커덩 덜커덩 상인들이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바삐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자. 오늘 안에 도착해야 한다. 예. 상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상인들이 가는 곳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왜 조선으로 갈까요? 당시 조선은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서쪽으로는 한나라와 맞닿아 있었고 주위로 작은 나라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나라들끼리 서로 오갈 때 조선을 거쳐가야 할 때가 많았답니다. 조선은 이 점을 이용해서 일찍부터 중개무역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거왕 때는 주변 나라들이 반드시 조선을 통해 한나라와 교역하게 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이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죠. 한나라 황제인 무제는 이런 조선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조선 녀석들 반드시 혼쭐을 내주겠다. 기원전 109년 한무제는 사신 서파를 조선에 보냈습니다. 저는 한나라 사신 서파이옵니다. 한나라 황제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우거왕은 정중하게 서파를 맞았어요. 말해보시오. 황제께서는 한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직접 교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조선은 중개무역을 그만두고 물러나 주십시오. 황제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았소. 하지만 교역의 길은 모두 조선의 땅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조선의 땅을 마음대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소이다. 한나라 황제의 뜻이옵니다. 서파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우거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여기는 한나라가 아니라 조선이요. 말을 마친 우거왕은 비왕인 장을 불렀어요. 한나라 사신께서 돌아가신다고 한다. 잘 모셔다 드려라. 서파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서파는 한나라로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폐수를 건너기 직전에 비왕을 칼로 찔러 죽였답니다. 우거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괘씸한 한나라 녀석, 감히 내 신하를 죽이다니.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는 보란 듯이 서파를 요동 지역의 수비대장으로 보냈어요. 조선의 관리를 죽인 사람을 조선과 가까운 곳으로 보낸 건 조선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죠. 서파, 네 놈을 가만두지 않을 때다. 우거왕은 더 참지 못하고 군대를 보내 서파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는 기다렸다는 듯 군사를 일으켜 조선으로 쳐들어왔어요. 무려 육군 5만 명과 수군 7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왔죠. 그렇게 해서 조선과 한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라, 가서 저 오만한 조선을 짓밟아라.
한나라 군대는 빠르게 조선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한나라는 사납고 날른 군사들을 앞세워 단박에 조선을 휩쓸어버릴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우거왕이 이끄는 조선의 군대는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조선의 군사들이여, 다시는 한나라 놈들이 조선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라. 먼저 한나라 육군과 조선의 군대가 맞붙었어요. 생각과 달리 조선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자 한나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싸우면 싸울수록 한나라가 자꾸 밀렸죠. 한나라 군사들은 크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럴 수가. 조선이 이렇게 강하단 말이냐. 안 되겠다. 후퇴하라. 결국 한나라 군사들은 물러났답니다. 이겼다! 우리 조선이 한나라를 물리쳤다! 조선 군사들은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우거왕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않았죠. 한나라는 곧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긴장을 풀지 말도록 하여라. 우거왕의 말대로 한나라 군사들이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수군 7,000명이 왕검성 근처까지 쳐들어왔어요. 우거왕은 한나라 군사 수가 적은 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죠. 우리 조선을 얕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 우거왕은 곧장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한나라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용맹한 조선 군사들은 한나라 군대를 크게 무찔렀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무제는 고집을 부릴 수만 없게 되었어요. 이미 많은 군사를 잃었다. 이대로 전쟁을 계속하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그냥 물러날 수는 없지. 한무제는 고민 끝에 사신을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군대를 거두어 돌아가겠소. 우거왕은 단번에 한무제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어요. 한나라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데 구태여 거절할 필요는 없지. 좋다. 일단 화친을 하자. 우거왕은 한나라의 화친의 뜻을 전하기 위해 태자를 사신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태자는 군사 1만 명과 말 5,000피를 이끌고 길을 나섰어요. 태자가 한나라 진영으로 가기 위해 폐수를 건너려고 할 때였죠. 한나라 장수가 엉뚱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대들은 싸우러 온 게 아니지 않소? 그렇다면 모든 무기를 놓아두고 강을 건너오시오. 그럴 수는 없어. 어떻게 무기를 두고 간단 말이오? 한나라 장수와 태자는 서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무기를 가지고는 절대 폐수를 건널 수 없소이다. 나 역시 무기를 놓고 갈 수는 없소. 그렇게 해서 결국 태자는 회친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감히 화친을 거부하다니. 좋다. 아주 끝장을 내주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나라와 조선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무제는 군사들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공격하라. 조선을 무너뜨려라. 마침내 한나라는 다시 폐수를 건너 왕검성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수많은 군사들이 성벽을 타고 올랐어요. 이에 조선 군사들도 죽을 힘을 다해 맞섰습니다. 한나라 따위에 질 것 같으냐? 덤벼라. 조선의 힘을 보여주마. 조선 군사들은 성벽 위에서 뜨거운 물과 돌덩이를
마구 퍼부었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고 많은 군사들이 죽어갔어요. 수차례 이어진 공격에도 왕검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한나라는 슬슬 안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어.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오. 조선 공격을 두고 한나라 장수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죠. 한쪽은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했고 다른 한쪽은 조선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꾀를 내었어요. 조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건 어떻겠어? 사람을 보내 조선의 신하들을 우리 편으로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한나라는 몰래 왕검성 안으로 첩자를 보냈습니다. 한편 왕검성 안에서도 신하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 다투고 있었어요. 무작정 버티다 모두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항복하는 게 어떻겠소? 이제 와선 무슨 소리요? 지금까지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 않소? 그때 누군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항복이라니요. 절대 안 될 말씀입니다. 조선은 반드시 한나라를 이길 것입니다. 바로 성기 대신이었어요. 성기 대신은 신하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항복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소. 항복을 주장하던 신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바로 그러한 때 한나라의 첩자가 찾아왔죠. 첩자는 한나라에 항복하면 벼슬도 주고 상도 주겠다며 신하들을 꼬드겼습니다. 신하들은 쪼르르 우거왕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항복하시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결단을 내리소서. 그러자 우거왕은 펄쩍 뛰었어요. 그대들은 조선의 신하들인가? 아니면 한나라의 개인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나라에 항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우거왕은 신하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우거왕 몰래 한나라로 도망쳐버렸어요. 우거왕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죠. 조선의 신하가 제 나라를 버리고 달아나다니. 그런데 도망쳤던 신하들 중 하나가 자객을 보내어 우거왕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거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한나라는 총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쉽게 무너질 줄 알았던 조선은 더욱더 거세게 맞섰습니다. 바로 성기 대신이 우거왕을 대신해서 조선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을 위해 돌아가신 우리 왕을 기억하라. 자, 모두 목숨을 걸고 싸우자. 한나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안 되겠다. 성기 대신을 없애야겠어. 한나라는 다시 왕검성 안으로 자객을 보내 성기 대신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기 대신마저 죽자 왕검성은 더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한나라에 넘어간 사람들이 왕검성의 문을 열어주었죠. 순식간에 한나라 군사들이 밀어닥쳤고 왕검성 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싸웠지만 끝내 한나라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와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출발하여 우수한 철기 문화를 꽃피운 고조선. 우리 결의 첫나라이자 요동을 호령하던 강한 나라 조선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한 나그네가 괴나리 보찜을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장에 가시거든 맛있는 거 많이 사오세요. 어린 딸이 살인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오냐! 나그네는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지나 개울을 건넜죠. 얼마 후 깊은 산길을 걷게 되었는데 낮은데도 껌껌한 숲길이었어요. 나그네는 산짐승이 나오면 어쩌나 걱정을 하면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어디선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나그네는 가슴이 덜컹하였습니다. 큰일 났다. 이 근처에 호랑이란 놈이 있나 보군.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나그네는 무서운 호랑이가 불쑥 나타날까 봐 겁이 잔뜩 났습니다. 나그네는 괴나리 보찜을 단단히 메고 살금살금 오솔길을 걸어갔어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도망칠 생각이었죠. 점점 더 호랑이의 소리는 가깝게 들렸어요. 하지만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죠. 가만히 있자. 이건 호랑이의 신음소리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나그네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아주 애처롭게 들렸기 때문이죠. 나그네는 두리번 숲속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나그네는 깜짝 놀랐죠. 저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버둥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여기서 꺼내주신다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호랑이는 나그네를 보자마자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갚고 말고요. 그러니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믿을 수 없어. 지금은 네가 급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만 구해주면 오히려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걸? 아니에요. 세상에 그럴 리가 있나요? 전 그렇게 나쁜 호랑이가 아니랍니다. 호랑이는 펄쩍 뛰며 애걸했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의 말을 믿어야 좋을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한담? 나그네는 숲속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생각했죠. 그때 마침 커다란 통나무가 보였어요. 옳지, 이 통나무로 호랑이를 구해보자. 나그네는 쩔쩔매며 무거운 통나무를 끌고 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만큼 힘이 들었어요. 호랑아, 내가 이 통나무를 내려보낼 테니 이걸 타고 올라와라. 나그네는 간신히 통나무를 구덩이 속으로 내려놓았죠.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살았어. 호랑이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통나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호랑아, 이제 살았구나. 그런데 나는 너 때문에 갈 길이 늦어져서 큰일 났다. 어서 가야겠어. 나그네는 다시 괴나리 보찜을 메고 길을 떠나려 했어요. 어느 틈에 한낮도 지나 있어서 서둘러 가야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가. 어림없는 소리. 호랑이가 갑자기 나그네 앞에 버티고 섰어요. 호랑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너를 살려주지 않았니? 나그네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호랑이의 얼굴이 무섭게 변하자 더러 겁이 났어요. 나를 살려준 것은 고맙지만 그래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호랑이는 이빨을 허옇게 내보이며 말했어요. 금방이라도 덤벼들 듯한 무서운 표정이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나그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구덩이에 빠졌는지 알아? 그거야, 호랑이 네가 잘못해서 빠졌지 않느냐? 흥! 호랑이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내가 구덩이에 빠진 건 너 같은 사람들 때문이란 말이다. 인간들이 나를 잡으려고 일부러 구덩이를 파놓은 거란 말이지. 호랑이는 번들거리는 무서운 눈으로 나그네를 빤히 노려보았습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이젠 너를 잡아먹을 때다. 구덩이에 빠져서 몇 끼를 굶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단 말이지.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나그네를 덥석 물려고 하였어요. 이 못된 놈, 살려주면 은혜를 갚는다더니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뭐 잡아먹겠단 말이냐? 나그네는 너무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은혜는 무슨 얼어 죽을. 어쨌든 난 지금 배가 고프니 어서 널 잡아먹어야겠다. 자, 잠깐만. 아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냐? 좋아,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네가 꼭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 나그네가 말했어요. 그게 뭔데? 호랑이는 퉁명스럽게 물었죠. 우리 둘 중에 누가 옳은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자. 좋아, 그런 부탁이라면 들어줄 수 있지. 호랑이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나그네는 옆에 있는 소나무를 보았어요. 그래, 소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늘 꿋꿋하게 살아가니까 올바른 판단을 해줄 거야. 소나무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그네는 늙은 소나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소나무는 천천히 말을 했죠. 그거야 호랑이가 옳지. 사람들은 정말 나쁘단 말이야. 죄 없는 산짐승을 잡아가고 우리 같은 나무들도 함부로 막 베어가거든. 그 말을 들은 나그네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아, 이제 됐지. 호랑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호랑이는 이번에도 나그네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나그네는 산기슭에서 밭을 갈고 있는 황소를 불렀죠. 황소야,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글쎄 내 말 좀 들어보렴. 황소는 커다란 눈을 껌뻑거리며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그거야 호랑이가 옳지. 사람들은 정말 나빠. 우리 황소들도 실컷 부려먹다가 늙으면 잡아먹거든. 어때? 이젠 할 말 없지? 호랑이는 의시되며 말했어요.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응? 좋아, 어차피 내 밥이 될 테니까. 나그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죠. 토끼야, 내 말 좀 들어봐. 나그네는 토끼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요? 도대체 그 구덩이가 어디 있나요? 그걸 보기 전엔 믿을 수가 없어요. 좋아, 내가 가르쳐주지. 호랑이가 앞장서서 달리자 나그네와 토끼도 따라갔습니다. 어휴, 사람들은 정말 나쁘군요. 이런 깊은 구덩이에 호랑이님을 빠지게 했다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도 정말이란다. 호랑이가 대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빠지셨는지 한번 똑같이 해보실래요? 그래야 누가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그야 어렵지 않지. 호랑이는 휙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토끼는 깔깔 웃으며 말했죠. 바보 호랑아,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질러보렴. 뭐라고? 아이고, 내가 저 토끼놈에게 속았구나. 호랑이는 발버둥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까 있던 통나무도 나무꾼이 드러내어버려 보이지 않았죠. 토끼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그네는 토끼에게 진정으로 고마워했어요. 아저씨, 은혜를 모르는 못된 호랑이 때문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어서 가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토끼는 깡충깡충 숲속으로 뛰어갔어요. 나그네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만이 숲속을 쩌렁쩌렁 울렸답니다.